자, 이번 시간 이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들어갑니다. 페이지는 328쪽이고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일제강점기 시대 구분을 했죠. 이 시대 구분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파트만 공부를 잘 하셔도 우리가 어느 정도 점수를 가지고 시작한다라는 거지. 자, 이제 3.1운동과 임시정부인데요. 일단 3.1운동 이전에 민족운동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3.1운동 이전. 그러니까 이제 1910년대를 얘기하겠죠. 1910년에서 1919년 동안에 있었던 민족운동 단체를 좀 봐보자라는 거예요. 자, 국내의 항일운동 결사단체 양거로 1번 의병의 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병부대가 만주 연해주로 이동을 했었고, 자, 그 두 번째 항일 비밀결사의 활동. 자, 동그라미 1번 보실까요? 독립의군부예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독립의군부. 일단 1912년에 만들어지고요. 서울에서 만들어집니다. 서울에서. 그래서 이 독립의군부는 임병찬이 만드는데요. 특이한 게 있어요. 임병찬이 고종의 밀명을 받아서 만듭니다. 당시에 고종은 그 일제에 의해서 강제 퇴위당한 상태잖아요. 이 고종이 다시 한번 나라를 건국을 해봐야겠다, 건설하자라는 의미에서 복벽주의입니다. 복벽주의. 복벽이 뭐냐? 그 왕정을 복구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고주의, 왕정 복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독립의군부는 일본의 조선 총독부의 국권 반환 요구서로 국권 반환 요구서도 제출을 해요. 요구서. 이렇게 독립의군부에 대한 내용은 이게 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외우시면 문제될 게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한광복회가 있는데요. 외우셔야죠. 대한광복회. 대한광복회는 일단 연도는 1915년이고 대구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이 대한광복회는 1913년에 대한광복단이 있었어요. 최기준의 대한광복단을 확대 개편해서 군대식으로 박상진이 대구에서 조직을 한 겁니다. 박상진이 대구에서 조직을 했었다. 그래서 이들은 공화정을 주장을 했습니다. 공화정체를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이 독립을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제 주장을 했었고, 이 대한광복회 같은 경우는요, 전국적인 그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일단 후에 이 만들어진 직후에 김좌진 장군이 가담을 해요. 김좌진 장군이 가입을 한 다음에 전국적으로 활발한 활동, 전국 활동을 전개하는데요. 이 내용은 그 군자금 모금입니다. 군자금 모금. 그래서 부호를 찾아가요. 그래서 네가 지금 친일 행적을 한 것, 친일 활동을 한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광복 직후에 네가 마저 죽지 않으면 다행일 것이다. 그러니 지금 죽을래 아니면 돈을 내놓을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내놓으면 그 돈은 네가 납부한 돈은 독립자금으로 쓰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이렇게 받아서 활동을 했던 단체가 대한광복회입니다. 그 대한광복회 강령도 좀 보시고요. 동그라미 3번 기타에 보시면 송죽회가 나와요. 그래서 평양숭이 여학교 교사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활동을 했었던 단체가 송죽회고요. 대한광복단은 이 대한광복회 전신 체계 중에 대한광복단, 자립단, 선면단, 그리고 조선국민회가 있어요. 그래서 장일환이 조선국민회를 만드는데, 장일환은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 중심으로 이제 활동을 했던 독립운동 단체고, 조선국권회복단은 이시영 선생이 이제 만들어서 활동을 했던 것인데, 이 시회, 그러니까 시동회를 가장해서 활동을 했던 단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국내는 두 가지 이 단체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이제 가, 나라고 해서 이 사료 두 가지를 주고 이제 출제해라. 뭐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혹은 이제 선택지로는 잘 나와요. 그리고 이제 대한광복회를 독자적으로 대한광복회 강령을 제시하고 풀어라. 이런 쪽으로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국외 활동입니다. 국외 독립운동. 우리가 국내를 봤으면 국외를 봐야죠. 근데 국외 같은 경우는 단체가 엄청나게 많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1900년대에 의병 활동이 많았죠. 그래서 일본 놈들이 탄압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만주와 연해주, 중국, 미주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단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국외 독립운동 기지, 양괄호 2번의 대표적 독립운동 기지입니다. 그래서 서간도의 경학사, 그래서 이시영, 이회영이 경학사를 만들었고요. 여기에 이제 신흥 강습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럼 뭐하고 연결이 될 것 같습니까? 신민회, 그렇죠. 자, 부민단도 있었고요. 서로군정서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자료로 제가 정리를 해놨죠. 그래서 서간도의 자료를 좀 보자라는 거죠. 1911년에 경학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학사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1911년 경학사 어디냐? 서간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군 조직을 만드는데요. 이게 신흥강습소지요. 신흥강습소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신민회와 관련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이 단체가 이제 군사 단체가 있었다. 신흥강습소. 1912년에 부민단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부민단이 만들어지는데 경학사를 계승한 단체로서 부민단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부민단에서 백서농장이라고 외우실 필요 없어요. 어떻게 이름만 보면 농장 같죠. 그렇죠? 농사 짓는 곳 같지만 이 농장의 저 끝에 가면 역시 신흥강습소처럼 무관학교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1919년에 한족회를 만들어요. 1919년 한족회입니다. 자, 이 한족회는 또 외우셔야죠. 그래서 한족회가 군대를 또 조직하니 그것이 서로군정서인데 서로군정서군은 이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군정서는 신흥강습소의 신흥무관학교가 1919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흥무관학교 이들이 다 신흥무관학교의 장교 이들이 이제 뭉쳐서 새로운 단체 서로군정서라는 큰 군 조직을 조직하게 됩니다. 자, 이제 북간도 하면 외우세요. 기억번 중강단. 그래서 중강단은 우리가 예전에 한번 공부를 했어요. 언제? 나철5기요? 대종교. 그렇죠. 대종교의 중강단이 북로군정서군으로 갑니다. 중강단이 북로군정서군. 북로군정서군 하면 누굽니까? 김좌진 장군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사립학교 이렇게 있었다. 중국에는 신앙청년단이 있었습니다. 신앙청년단. 신앙청년단이라도 맞고요. 당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자, 그래서 1918년에 상해의 여운형, 신채호 등이 중심이 돼서 신안청년당을 만드는데 이때 파리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을 해요. 그래서 파리강화회의에 김규식 파견하였다. 이 활동 언제냐? 어디냐? 신앙청년단이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연해주는 조금 보셔야죠. 연해주는 오른쪽 한번 보세요. 자, 연해주는 성명회가 있어요. 성명회가 있고 독립운동에 대한 성명을 발표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건업회로, 그래서 건업회는 외우셔야 됩니다. 건업회 1911년 건업회로 이제 발전이 되는데요. 건업회 나오면 연해주 이렇게 보셔야 되고 건업회에서 분파가 돼요. 그래서 대한광복군정부가 수립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1914년 연도도 외우시면 좋습니다. 1914년. 그리고 전로한족회 중앙총회가 있어요. 전로한족회 중앙총회인데 요거는 모르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발전이 되느냐? 대한국민의회로 발전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이 건업회에서 연해주잖아요. 연해주의 활동은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데 건업회에서 분파가 된 것이 대한광복군정부와 대한국민의회다라는 거죠.
손병희를 대통령으로. 자, 본문으로 갈게요. 동그라미 5번에 연해줍니다. 니은번에 건어회, 건어회에서 대한광복군 정부로 가죠. 이상서를 대통령으로, 정통령으로, 이동희를 부통령으로, 대한국민의회 손병희를 대통령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 건어회에서 대한광복군 정부, 대한국민의회 이렇게는 외우셔야 된다. 자, 미주가 있어요. 미주라고 하면 이제 미국, 그렇죠? 그래서 기억번 하와이가 있고요. 니은번, 하와이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하와이 같은 경우는 대한제국이 1903년에 하와이에 공식 이민을 보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가는 방향이 틀려요. 하와이는 먼저 대한제국에서 장려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쪽으로 넘어간 노동자들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데요. 그쪽에 독립자금으로 지원해주기도 하는 사람들이 하와이 이주 동포였어요. 니은번에 보시면 대한인 국민회가 있어요. 안창호, 박용만, 이승만이 있고, 그리고 디귿번에 대조선 국민군단. 그래서 박용만이 하와이에 가가지고 자신의 사변을 다 털어가지고 군대를 조직합니다. 그것이 대조선 국민군단이에요. 그리고 이제 리을번에 이승만은 워싱턴 DC에 가서 구미위원부를 설치하는데, 이것은 당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있어요. 이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의 그 외교부 역할을 했었던 곳이 구미위원부. 그리고 이제 흥사단은 안창호 선생이 이제 만들었던 단체입니다. 안창호고, 그렇죠. 도산 안창호가 흥사단, 미국에서 기독교인 중심으로 만들었던 단체가 흥사단이었다라는 것이고, 자, 이제 3.1운동의 전개입니다. 자, 우리가 1910년대에 헌병들이 무자비한 탄압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헌병 무단 통치에 대한 그 반감이 엄청났다라는 거죠. 국민 정서가 엄청났어요. 그렇죠? 이 국민 정서가 표출된 것이 뭡니까? 전국적으로 3.1운동이라고 해서 대한독립 만세, 조선독립 만세 운동이 전개됐으니 그것이 3.1운동이었다. 의 됐고요. 양괄호 2번에 3.1운동의 태동 볼게요. 자, 1918년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뭐라고 했죠? 민족 자결주의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 민족의 그 운명은. 자, 소련의 소수민족 해방운동 지지. 그리고 소련도 역시 1년 전에 소련에서 해방, 약소민족은 해방해야 된다, 이런 의미의 주장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1918년에 무오년이에요. 만주 길림에서 무오년에 독립선언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민족 지도자 39인이 만주의 민족 지도자 39인이 모여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 조선은 독립해야 된다라는 의미의 독립선언을 발표를 해요. 자, 동그라미 3번에 1919년으로 넘어가요. 1919년 1월 달에 고종 왕제가 승하합니다. 자, 이 고종은 참 그 기구한 운명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일본에 의해서 수모를 많이 겪었어요. 그렇죠? 이 고종이 1월 21일 날 승하하는데 갑작스럽게 승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놈들이 독살을 했다라는 독살설이 유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 정서가 민족 정서가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죠. 고종에게 그렇게 모욕을 주고 살아생전에 그랬던 고종을 결국엔 니들이 걸적된다고 해서 커피에다 독을 타가지고 독살시켰구나, 이런 처죽일,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고요. 신한청년단의 2월 달에 김규식이 파리강화회에 또 파견이 되고요.
그러면서 국제사회에 우리 이 조선,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그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외교 정책이 있죠. 자,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엄청난 일이 터지는데 1912년 2월 달에요. 일본의 심장부 도쿄에서 28 독립선언이 발표가 됩니다.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하냐면 이 그 도쿄, 일본에 유학 간 한국 학생들이, 그러니까 젊은 학생들이 만세운동을 전개를 하는 거예요. 조선청년 독립단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우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는 독립을 할 수밖에 없다. 일본 놈들 나쁜 놈들 하면서 만세운동을 전개를 한 거죠. 그러면 당시에 일본의 심장부, 일본 본토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했다는 건 무슨 결과가 초래됐겠는지 느낌이 오시죠? 그렇죠? 엄청났어요. 자, 이제 330쪽인가요? 3.1운동의 전개를 볼게요. 자,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미국 강대국은요, 식민지 이런 것은 벗어나야 된다. 소련도 마찬가지, 러시아, 그렇죠? 무호 독립선언, 그 민족 지도자들은 해외에서 독립선언을 했었고 고종이 승하해서 민족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일본 놈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쁜 짓을 한 것 같죠. 그러니까 일본 놈들한테 뭐라고 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국제사회의 도움도 요청을 했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청년들이 피를 흘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국내에 있는 어른들이요, 학생들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 어쩔 수 없다. 우리는 때가 됐다. 고종 황제가 돌아가셨고, 고종 황제의 인산일에 맞춰서, 여러분 인산일이 뭐냐면 장례식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장례식 하면 보통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제를 지낼 때, 장례를 지낼 때 3일장을 지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왕의 장례일은 보통 3개월에서 5개월에 치르는 것이 왕의 장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종의 인산일, 고종 황제의 인산일이 언제다? 1919년 3월 3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3월 1일을 거사로 잡고 시작을 합니다. 자, 인산일을 거사날로 정하고 민족대표 33인이 모여서 무엇을 발표합니까? 독립선언서를. 자, 그런데 이 독립선언서는 언제? 1919년 3월 1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른바 1919년은 기미년입니다. 그래서 기미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3.1운동의 전개고요. 양괄호 1번의 만세운동의 배경. 동그라미 1번 기미 독립선언서입니다. 최남선이 일단 작성을 했고요. 한용운 선생이 공약 3장을 그 뒤에다가 붙여서 발표한 겁니다. 자, 기미독립선언서 됐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는 다 고등학교 때 고등과정 거치면서 다 공부를 했으니까요. 동그라미 2번 민족대표 천도교계 15명, 기독교계 16명, 불교계 2명으로 구성이 돼 있었고, 고종의 인산일을 위해서 만세운동을 준비하는데 바로 직전에 3월 3일에서 3월 1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안 되겠다, 3월 1일로 하자. 그래서 민족대표가 결정을 보고요. 어디에서? 태화관에서 모입니다. 태화관이라고 하는 것은 밥집이면서 술집이에요. 이 태화관은요, 예전에 그 세도 정치 때 헌종 있죠. 헌종 후궁의 사당이었던 것이 태화관이고, 이것이 이제 그 고종이 강제 퇴위당했을 때, 1907년 고종이 강제 퇴위당했을 때 이완용 있죠. 이완용의 집을 민중이 가가지고 불을 질러버려요. 이 쳐죽일 놈 그래가지고 불을 질러. 그래서 이완용이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제가 이 태화관을 이완용에게 또 선물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태화관은 이완용의 또 일종의 별장 역할을 했었던 곳인데, 이것이 이제 1918년 음식점으로 또 이완용이 팔아버렸겠지. 그래가지고 변화를 하면서 이때 이제 이완용 별장으로 운영할 때 을사오적들이 막 많이 놀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뭐라고 할 수가 있느냐, 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을사오적이 여기에서 했던 곳에서 이 심장부에서 우리가 독립선언을 한다라는 뭐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918년 그 음식점으로 변화되면서 이때 손병희라든가 이런 민족 지도자들이 이때 음식점에서 조금 음식을 많이 먹고 즐기고 거기에서 이제 회합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장소를 우리가 그 빌리기가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화관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그 밥집에서 이제 민족 대표들이 그 독립선언문을 낭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동그라미 3번 독립선언.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합니다. 낭독을 한 다음에 이들은 종로경찰서에 자진 체포됩니다. 자수해요. 그러니까 좀 황당하지요. 그렇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당시에 이 당시에 이 세계적인 그 세태, 흐름은 평화를 중요시했던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족 대표들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우리가 평화적인 시위를 해야 국제사회에서 도와줄 것이다. 이런 순진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민족 대표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체포를 했는데 이것이 더 웃기는 것은 이전에요. 학생들과 종교 지도자, 사회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과 함께 하기를 계획을 했었던 것이 3.1 운동이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까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을 봐서. 그래서 자신들이 그냥 발표하고 우리가 했다라고 해서 이제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자진 체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학생과 지도자들은 어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파고다 공원이라고 하는 탑골공원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구를? 이 독립운동, 그 민족 지도자들 기다리고 있었는데 황당하지요. 여기에서 자진 체포됐다는 사실을 듣고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서 당시에 이걸 어떡하지? 지도자들 체포됐는데 우리 그냥 갈까? 무슨 소리? 우리라도 해야지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싹 뺏었어요. 기미 독립선언서를 뺏고 저리 가! 내가 할 거야! 그러면서 정재용이라는 학생이 거기에서 낭독을 해버립니다. 5등은 이런 이유로 인해서 독립을 선언한다. 대한독립 만세! 그랬는데 이 당시에 탑골공원에 한 5,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모여 있어서 엄청난 수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다 하나같이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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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세 운동이 그냥 탑골공원을 우렁차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탑골공원 안에 있었던 우리 민족들은 이거 보고 얘들 왜 뭐 하고 있는 거야? 딱 봤더니 만세를 하고 있어요. 태극기 들고. 자, 우리도 만세하자 그러면서 같이 가가지고 만세를 막 하고 있고 대한독립 만세 만세 하니까 이 분위기, 이 소리가요, 이 밖으로 들리죠. 그러니까 밖에 길 가던 사람들이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딱 봤더니 태극기 들고 다 만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해야지. 그러면서 막 탑공원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공원 안이 꽉 차버립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사진 자료를 딱 보게 되면 사람들이 뭐 이러고 있어요. 거의 막 이러고 다 만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꾸역꾸역 차가지고 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거기에서 만세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이 막 찼죠. 이 군중, 이대로 있을 수 없죠. 자, 우리 거리로 나갑시다. 그럽시다. 그러면서 이 단체가, 이 무리, 군중이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고 이 밖으로 나간 군중이 스코어를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코어를 돌면서 거기에 있는 이 야채상이라든가 그렇죠? 상점에 있는 상인들이 그걸 보고 이렇게 되면서 나도 가야지 그러면서 막 만세운동 전개가 되고 길 가던 사람들이 다 합세를 하니 이 군중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보고 조선 총독부에서는 놀래 자빠지죠. 이게 무슨 일이야? 야, 이 지도자들 체포했는데 이게 아니었어? 이 엄청난 게 있었어? 이렇게 되면서 이제 긴장을 타게 되는데 전국에 있는 그 군인들 당시는 뭡니까? 헌병이잖아요. 헌병을 다 서울로 집결시켜요. 근데 이게 시간이 걸리죠.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어떻게 일본 본토에다가 연락을 해요. 이거 지금 반란이 심각하다. 그러니까 군대 좀 보내줘라 라고 하면서 이 군중들을 포위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이제 전국에 있는 헌병들이 와봐야 이걸 포위할 수 있는 인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대치하면서 조금씩 밀고 움직이지 마 막 그러고 있을 때 시끄러워 대한독립 만세 만세 하고 있을 때 이 시간이 지체되면서 이 본토에 있는 군인들이 와서 포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우리는 그냥 괜찮아 평화시니까 괜찮아 그래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는데 얘들이 뭐를 했어요? 빠방빵빵 이렇게 되면서 학살을 해버렸죠.
학살을 내버리면서 완전히 잔혹사가 난리가 난 거죠. 그때 여기 주변에 있었던 외신 기자들이요, 그걸 다 찍은 거야. 다 찍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 기사 일면에 대문짝하게 실어버린 거예요. 여기 일본 놈들은 식민지라고 해가지고 정말 아무리 식민지라고 해도 그렇지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이 봐라,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그냥 막 쏴대니까요. 막 칼로 막 찍어 죽이고 막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가 그 대학살의 현장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가 이걸 보고 일본 놈들 저게 사람이냐? 저 사람도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무리 식민지라도 그렇지 이렇게 되는 나라는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비판을 하면서 정치적 고립 상태로 빠뜨려 버리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3번 독립선언. 대화관에서 독립선언을 낭독하고 체포가 돼요.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만세운동. 탑골공원에서 학생, 시민, 지도자들이 모이고 있었고 여기에서 스스로 전개가 되었다라는 거죠. 학생 중심으로 전개가 된 것이 3.1운동이에요. 3.1운동 전개 과정 주축, 종교계 대표, 학생 1단계지요. 그래서 도시 중심으로 됐고 비폭력 만세운동으로 전개가 돼요. 그런데 이것이 이대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자, 도시에서 시작됐으면 서울에서 학살이 자행됐어요. 이것이 소문이 나서 퍼져버립니다. 이 일본 쳐 죽일 것들 그러면서 대도시, 뭐 대전, 뭐 부산, 뭐 광주, 그렇죠? 뭐 이렇게 할 거 없이 다 대도시 중심으로 빵빵빵빵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3.1운동이죠. 이 3.1운동이니까 3월 1일 딱 한 번 일어났다. 그것이 아니고 3월 2일을 기점으로 해서 내일, 모레, 글피에서 그 다음 달까지 그 다음 달 막 여기저기서 만세운동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정신없죠. 이놈들 봐라. 그리고 쏴 죽이고 쳐 죽이고 말도 못해요. 아무튼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이 지방 곳곳에 다 그래서 군데군데 농촌의 저 끝 말단 단위까지 농촌까지 확산이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되다가 농촌은 조금 무서워져요. 농촌에서 이제 논두렁 다면서 만세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동네도 시작됐네. 나도 가야지. 그러면서 이제 가는데 뭐 들고 가요? 지금 막 꽃갱이질을 하고 있었잖아. 꽃갱이 들고 가고 삽 들고 가고 호미 들고 다니면서 만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면서 보면 경찰서라든가 그렇죠? 헌병대라든가 뭐 이런 데 보이면 저거 우리말 저거 부십시다. 그러면 가서 막 부셔버리고 막 그러는 거죠. 점차적으로 가면서 맨 처음에 비폭력 평화 시위로 가다가 점차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우리도 무력 시위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뭐만 나와요? 평화 시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력은 이제 빼고 그 다음에 평화 시위였다. 이걸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다른 국적을 가진 친구들이 물어보면 우리는 평화 시위였다라고 꼭 말씀을 해주세요. 무력 시위는요. 뭐 하려고 얘기해요? 하지 마세요. 자, 양괄호 3번의 일제 탄압인데요. 일본 놈들이 얼마나 심하게 탄압을 했었냐. 자, 일본 본토에 군대 동원을 해가지고 계속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고, 그리고 유관순이 순국하죠. 이 유관순은요 참 안타깝다라는 거죠. 3.1운동 중에 그 부모가 내 눈앞에서 총칼에 맞아가지고 총칼에 찔려가지고 세상을 등집니다. 그때 이제 그 남동생하고 정신이 나간 관순이는 거기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는 거죠. 막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체포가 돼서 유관순은 거기에서 얘기합니다. 유관순 누님께서는 그렇죠. 자, 재판장이 딱 있는데 일본 놈이에요. 내가 왜 일본 놈한테 재판을 받아야 되냐? 라고. 저 건방진 모르겠다. 대한독립 만세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한독립 만세를 해. 너 7년 살아. 그래가지고 막 감방에 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형무소의 안에서도 계속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가진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세상을 등지게 되지요. 가진 고문을 겪지만 성고문까지 했다는 얘기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유관순이 그렇게 이제 고문으로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안타깝다는 제암리 학살 사건은 날개에 나와 있어요. 이 화성의 제암리에도 이 만세운동이 전개가 됐습니다. 자, 이 만세운동이 전개가 됐는데 제암리는 한 30명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헌병대가 들이닥쳐가지고 그 마을 주민들 일로 와. 그래가지고 몰아넣어요. 어디? 교회당에다가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교회당 문을 잠궈 놓고
거기에서 포위에 둘러싸서 자 사격 사격 개시 따닥 해가지고 그냥 막 해가지고 거기에서 학살을 자행을 한 건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니 그 딱총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건물이 뚫려요? 뚫리죠. 왜? 그때는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뚫려버리죠. 막 그냥 아주 그 안에서 우리 그 아주머니 한 분이 핏덩이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핏덩이는 살려달라. 뭔 죄가 있겠냐 그래가지고 밖으로 던졌어요. 꽁꽁 묶어가지고 밖으로 던졌는데 이 일본 놈이요. 그 딱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애기를 대검으로 찔러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 찔러 죽여가지고 안에다 코 총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증거를 은닉하기 위해서 불을 질러가지고 화장 해가지고 없애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얘들이 건드리지 말아야 될 곳을 건드렸지요. 그렇죠? 이 종교단체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되죠. 근데 얘들은 그런 게 없었어. 그냥 막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태풍 오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민을 도웁시다. 모르겠어요. 그 다음번에 큰일 날 뻔했죠. 제가 하지 마라 해라 뭐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판단을 맡기는데 아무튼 저는 그래요. 이 불쌍하긴 불쌍하지만 이놈들이 했던 거 생각하면 아무튼 이런 탄압들이 있었습니다. 자, 3.1운동의 의의와 영향이 있는데요. 3.1운동은 이제 알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3.1운동의 결과 무엇이 있었느냐라는 거죠. 일단 민족 지도자들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은 이게 충격을 받습니다. 설마 했더니 얘들이 개와 돼지와 마찬가지구나. 그러면서 그거 봐라. 우리가 사람한테나 평화 시위를 하는 거지 개와 돼지 같은 놈들한테 무슨 말이 통할 것이냐. 이제 우리도 바뀔 때가 됐다. 그래서 무력투쟁 쪽으로 독립운동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 우리가 반성하자. 사람들이 아니었지.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그러면 무력투쟁 쪽으로 가는데 이것이 1919년이죠. 그래서 이 무력투쟁 쪽으로 조직화되면서 군대를 양성하고 1920년대 초반에는 바로 우리가 시리에 실행에 옮기게 되는 군 조직이 있었으니 그것이 홍범도의 봉오동 전투 그리고 김좌진의 청산리 대첩 이런 것들이 바로 있게 되는 거예요. 무력투쟁 쪽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운동들이 활성화가 되고요. 그리고 어디 있어요? 동그라미 3번 이제 복벽주의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이제 공화정체로 가고 막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그리고 이 내용을 보고요. 그 전 세계가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중국이 이걸 보고 베낍니다. 그래서 중국이 자기들도 지금 독립운동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사운동으로 만세운동을 전개하고요. 그 옆에 있었던 인도의 간디가 이것을 보지요. 그래서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전 세계 중심에 독립운동 중심에 한류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동그라미 4번 식민통치 방식이 변화됐죠. 어떻게 헌병 무단 통치로 애들이 식민통치를 진행했었는데 이제 문화적인 통치, 기만적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는 이 원인이 되는 것 이것이 3.1운동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양과로 1번을 안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3.1운동 결과 우리 그 민족 대표들이요. 독립운동가들이 이것을 보고 우리도 빨리 이 일본에게 정식적으로 항거하는 단체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른바 뭡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니 그것이 1919년 4월 달에 상하이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정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조직화해야 되고 지금 비조직화되니까 이렇게 학살을 당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자, 우리가 페이지가 넘어가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언제 만들어져요? 1919년 4월 달에 만들어집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뿐만 아니고요. 자, 국외에 많은 독립운동 정부 같은 조직들이 있었는데요. 자, 이쪽 조직들이 이쪽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여기 연해주에 모여서 대한국민의회
우리가 공부했죠. 그렇죠? 대한국민의회 이것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쪽 국내 조직은 서울의 한성정부 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3.1운동 이후에는 조직화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각계전투도 한계가 있다. 조직화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 놈들을 치려면 조직화해서 한 번에 가자. 이런 쪽으로 가죠. 그리고 안정적으로 여기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만들게 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동그라미 3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1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양괄호 1번에 임시정부의 통합. 자, 그 아래에 보면 3.1운동 직후의 국내외 정부라고 해서 제가 그 자료로 정리를 해놓은 거 보이시죠? 동그라미 1번 보면 대한국민의회가 있어요. 1919년 3월 17일. 그렇죠? 어디? 연해주에서 손병희를 대통령으로 해서 여기에서 이제 주도를 했던 단체에 대한국민의회가 있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 있죠. 이쪽에다가 그 정부를 수립을 했고, 그리고 국내에서 한성정부 이렇게 해서 큰 세 개의 조직이 정부 조직이 생겼어요. 자, 이렇게 됐는데 이때 이후에도 계속 그 만세운동이 전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일본 놈들은 학살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지도자들이 계속 모여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부를 수립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로 조직화하기 위해서인데, 일단 우리가 이쪽에 있는 단체, 이쪽에 있는 단체, 이쪽에 있는 단체는 응집하는데 성공을 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셋이 모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통합 움직임이 생겨요. 그래서 그렇다라는 통합정부의 수립에 서로 합의를 봅니다. 그러면서 어딜로 하자? 여기 위험하고 여기도 조금 위험하고, 그러니까 이쪽을 우리가 근거지로 하는 것이 어떠냐? 좋다라고 하면서 이 세 개의 큰 조직, 정부 조직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쪽으로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정부가 1919년 9월 달에 통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엄청나게 많은 그 단체들이 거의 한쪽으로 쏠리게 되니 우리 입장에서는 공부하기가 좀 수월해지고 독립운동가들에게도 좋아지죠. 왜? 이 지시체제가 그 시스템이 갖춰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조직화된 독립운동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양괄호 1번에 임시정부의 통합. 3.1운동 직후 국내외 독립운동단체인 대한국민의회와 한성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고요. 한성정부의 법통 계승해서 상하이에 두는 임시정부로 통합을 했다. 언제? 1919년 9월 달에 통합정부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 자료 밑에 양괄호 2번에 정부의 체제. 그래서 최초의 민주공화정이고요.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선포를 합니다. 이승만은 대통령, 그리고 이동희가 국무총리. 그래서 삼권 분립 체제로 임시의정원. 임시의정원은 뭐겠습니까? 입법부, 법원은 사법부, 국무원은 행정부인데요. 자, 이것을 좀 아셔야 돼요. 이때 1919년 4월 때는요, 우리가 그 총리, 국무총리가 있었던 이 임시의정원 중심의 국무총리제로 시작이 됐었어요. 그런데 통합정부가 되면서 이제부터 대통령 중심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1919년 9월 달. 그래서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초대 대통령으로 제위하게 돼요. 자, 2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봅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떻게 활동하느냐? 활동을 좀 봐야죠. 자, 굉장히 1919년 만들어지자마자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게 되는데요. 자, 임시정부 초기 활동, 군자금 모금과 군자금 모금 활동이에요. 그래서 연통제와 교통국을 활용해서 군자금을 모금합니다. 자, 임시정부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요, 연락 시스템의 불안정이에요. 전화하면 도청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국내까지 연결하려면 뛰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든 제도가 연통제와 교통국인데, 자, 이쪽에서 이쪽으로 뛰어갑니다. 요인이
임시정부 요인이 뛰어가요. 그러면 이쪽에서 요인을 만나는데 요인이 그 구두 닦기예요. 그럼 구두를 닦아요. 막 그러면 날씨가 화창한데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군요. 한 방울 뚝. 이게 수신호예요. 그 암호예요. 그렇구나. 그럼 싹 하면 뭘 받죠. 딱 해가지고 아이고 그럼 가시오라고 하면 이제 보내죠. 구두 닦기 비용은 안 받아요. 이상하지. 뛰어갑니다. 이제 구두 닦기에 뛰어가서 밥집으로 가요. 밥집으로 가가지고 딱 주인장 지금 뭐 똑같이 얘기하죠. 빗방울이 한 방울 뚝 떨어지네요. 툭. 그러면서 이제 딱 하면서 바닥에 탁탁탁 하죠. 그러면 나보러 오라는 소리구나. 탁 그러면 따라가죠. 딱 따라가면 지하실 이상한 데로 앞장서서 가요. 주인이. 그러면 구두 닦기가 뒤에 가죠. 그럼 거기에서 앞에서 딱딱딱 문이 나오고 저 뒤에서 탁탁탁 하면 문 탁 열리죠. 딱 열리면 그 안에 들어서 둥지 그러면서 아이고 고생했네 막 이러면서 만나는 장소. 그렇죠. 이렇게 보이는 거. 그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이어서 연락을 했던 것이 연통제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 접견 장소 아래에서 비밀스럽게 만난 곳을 교통국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연통제와 교통국을 이용해서 이 국내까지 연락 체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대 단점이 뭡니까? 이쪽에 한 사람만 일본에 그 노출이 된다고 해도 이 잡히죠? 그럼 다 잡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 연통제는요 서로 비밀스럽게 이어져요. 그래서 도, 군, 읍 이렇게 있으면 이 상하 관계는 서로 알 수밖에 없죠. 이 위에 임시정부 요인 그래가지고 이렇게는 서로 연락이 되는데, 이 옆에 똑같이 비슷한 요인들은 서로 요인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으로 만약에 발각이 되더라도 여기만 와야 되고 여긴 살아있으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운영을 했던 것이 연통제와 교통국인데, 이것이 맨 처음엔 잘 진행이 되다가 1920년대 초반에 가면 이게 발각이 되면서 이 시스템도 오래 먹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자금난에 허덕이게 되는데요. 이 왜 자금난에 허덕이에요? 이거 왜 만든 거죠? 군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독립자금 모금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인데, 이것이 발각됐으니까. 자, 국내외 이를 연결하는 비밀 행정 조직망, 그리고 비밀 접견 장소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리움번에 보면 이륙양행 그리고 백상상회라는 데가 있는데, 조지 루이스 쇼라는 분이 계세요. 이쪽 의주 넘어가면 단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단동. 그쪽에서 이륙양행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회사에서 독립군, 그러니까 이제 그 독립군, 그 독립자금을 만들었던 회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륜양행이 있었고 백상상회도 있었고요. 이렇게 돈을 만들어야 되는 회사들이 또 있고, 자, 디귿번에 독립공채 혹은 애국공채라고 했던 공채를 발행을 합니다. 어디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그래서 1인당 1원씩 인구세를 징수합니다. 그래서 독립이 된 다음에 이것은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한 번에 주겠다라는 거죠. 독립공채, 애국공채가 임시정부의 발행 공채였습니다. 자,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외교활동이 있는데요. 외교활동은 어떤 것이 있느냐? 구미위원부에 구미위원부를 설치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승만이 워싱턴 DC에다 구미위원부를 설치를 하고, 이것이 임시정부의 외교부 역할을 했던 구미위원부입니다. 자, 외교활동을 전개하는데 이승만이 워싱턴 DC에, 그래서 이승만이 여기에 구미위원부에 미국에다 설치하고, 이쪽에서 미국에 우리나라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독립활동을 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문화활동으로서 사료 편찬소를 만들고요. 그리고 독립운동 역사를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임시정부에서는 우리 역사도 정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동그라미 4번은 차차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군대도 만듭니다. 1940년에 한국광복군을 만드는데요. 이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국군, 그 육해공군 다 통틀어서 국군이라고 부르잖아요. 대한민국 국군의 전신, 그러니까 조상격이 되는 것이 한국광복군이에요. 자, 양괄이 2번에 임시정부의 활동이 위축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1920년대 초반에 가면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연통제와 교통국이 발각이 되면서요. 이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자금난에 허덕입니다. 자금난뿐만이 아니고 인력난에도 허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자, 기획본 활동, 일제 탄압으로 인해서 연통제와 교통국이 발각되고요. 비밀 조직망이 붕괴되고 자금난, 인력난에 허덕이게 되는데 이렇게 허덕이게 되니까 임시정부 내부에서 갈등이 조성이 돼요. 갈등. 자, 갈등이 조성되는데 어떤 거냐? 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시스템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어떤 사상적인 문제도 있다라는 거죠. 맨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급하니까 3.1운동 이후에 조직화시키기 위해서 뭉치긴 했었는데 니들이 하는 거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런 정부 단체는 그냥 없애버리고 새로운 단체를 조직하는 게 어떠냐? 창조파. 야, 무슨 소리야? 왜 그래?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통합하는 과정까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이렇게 통합하는 이 정부 같은 걸 수립하는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느냐. 너네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말고 우리가 지금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으니 이것만 고치면 되는 거 아니냐. 개조파. 자, 니들은 너무 조금 비판적이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야? 임시정부 이대로 유지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현상 유지파입니다. 이들이 첨예하게 대립을 해요. 그러면서 1920년대 초 안 그래도 힘든 대한민국 임시정부인데 이 김구의 백범일지를 보면요. 맨날 싸운다라고 막 적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독립활동을 해서 열심히 해도 모자를 파는데 너나 할 것 없이 싸우고 있다. 아, 이를 어찌할꼬 이런 걱정을 하는 이 김구 선생의 내용이 이제 책에 실려 있는데 아무튼 이것만 봐도 창조파, 개조파, 현상 유지파가 각기 갈려서 팔을 형성하고 임시정부가 통합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갈등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20년대 초 안 되겠다. 이 갈등이 심해지니까 이게 와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23년에 이러지 말고 우리가 회의를 한번 하자. 이른바 국민대표 회의를 열게 됩니다. 이것이 임시정부에서 임시정부 요인들이 다 모여서 큰 회의를 열게 되는 거예요. 국민대표 회의. 총 두 회에 거쳐서 두 번에 걸쳐서 이 회의를 거치는데 결국에는 회의가 산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결렬되고 마는데요. 일단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그 페이지가 332쪽일 거예요. 국민대표 회의 1923년 연도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기업권 창조파. 창조파는요. 무장투쟁론을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극단적이죠. 임시정부 해체하고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자라는 거 무장투쟁론이에요. 개조파는 외교독립론입니다. 외교독립론. 야, 니들 너무 극단적이야. 그렇게 피를 봐서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고치기만 하면 제도만 조금 고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장투쟁 좋다 이거지. 그런데 니들처럼 극단적으로 사람 죽이고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어. 우리가 외교적으로 풀어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차근차근 가보자. 개조파 쪽이에요. 현상유지파 니들 그러지 마. 그냥 있어도 된다니까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창조파에서 보면 임시정부를 해체하고 연해주의 새로운 조선공화국을 수립하자. 이동휘 그리고 신채호 이분들이 여기에서 창조파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무장투쟁을 주장을 했었고요. 개조파 외교 독립 노선이에요. 현행 조직을 개편하자라고 안창호 선생이 주장을 했습니다. 자, 현상 유지파는 어떻게 돼 있느냐? 현행 임시정부를 그대로 유지하자. 이동영과 김구 선생이 여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현상 유지파. 결국에는 이것이 갈등이 회의를 두 차례나 걸쳤는데 잘 안 되고 그래서 결렬되고 끝나버립니다. 자, 결렬되고 나니까 창조파가 먼저 이탈을 하기 시작해요.
개조파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얘들을 막게 되는 야 잠깐만 기다려봐 막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버리는 거죠. 자 리얼번의 결과 볼게요. 최종적인 합의를 찾지 못한 채 결렬되면서 임시정부의 위상이 크게 약화됩니다. 자 1925년 당시 이승만이 대통령이었는데요. 이 이승만이 탄핵당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승만이 임시정부하고 연락도 잘 안 하고 그리고 임시정부의 그 미국에서 그 독립자금을 모금을 한 다음에 이 돈에 대해서 조금 불투명했어요. 이 독립자금을 모금해서 임시정부에 갖다 줘야 되는데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는 조금 투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게다가 오히려 이제 임시정부에 와서 오히려 그 돈을 타서 구미정부에 가서 또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이승만이 도대체 뭐 한 게 있느냐 그러면서 이런 분위기에서 탄핵당하고요. 그래서 제2대 대통령으로 박은식 선생이 대통령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리고 2대 대통령 박은식 때 이 헌법을 개정을 하면서 이때 이제 그 국무령 중심의 의원 내각제로 개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무령 중심의 의원 내각제로 개헌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변화가 되는 것이 1925년입니다. 이 순서를 아셔야 돼, 순서를. 자, 그리고 이 내용이요, A, B, C 해가지고 사람들이 대화하는 장면 이런 걸로 나와요. 그래서 A, 이 임시정부 해체하고 새로운 조직을 하자. 뭐 B, 개편만 하자. C, 그냥 있으면 돼.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쪽에서 누구냐? 이동희가 얘기했다. 안창호, 김구가 얘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국민대표회의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고 했을 때 의원 내각제, 국무령 중심의 의원 내각제로 개편이 됐다. 이 내용을 아셔야 돼요. 자, 책의 리얼번의 결과, 최종적인 합의를 찾지 못한 채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되면서 맨 끝에 이승만은 탄핵당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탄핵 대통령, 그렇죠? 국무령제로 개편되는데 그것이 의원 중심의 국무령 중심의 의원 내각제였다라는 거. 그래서 임시정부의 헌정 변화 표가 나와 있죠. 거기에서 보시면 이 중간에 1차 기원이 처음부터 볼게요. 1919년 4월 달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그때 헌장이 만들어지고 1차 기원으로서 1919년 9월 달에 이승만이 대통령제로 바뀌었고 1923년 국민대표회의가 열리면서 결렬되고 2차 기원 1925년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 지도제로 가면서 국무령에 드디어 김구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3차 개헌 1927년인데요.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별거 없네 그러면서 난 이탈할 거야 이탈하니까 이 김구는 얘기합니다. 특단의 조치를 내리죠. 얘들아 그러지 말고 조금만 참아봐. 내가 니들이 힘든 거 다 알고 있어. 니들이 독립자금이나 이런 거 모금하려면 힘들지. 임시정부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이제 평사원을 없애버릴게. 전 요인의 간부화로 가자라고 추진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그 3차 개헌 1927년 3월달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임시정부 요인 그냥 요인이 아니고 나 임시정부 부장인데 그러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나 과장인데 이렇게 되면서 진행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평사원 저 요인인데요. 이거보다는 조금 무게가 좀 실리잖아요. 그렇죠? 자, 4차 개헌은 1940년에 있었습니다. 김구가 주석 중심의 임시정부로 개편을 하고요. 그리고 5차 개헌 44년에 있죠. 이 44년에는 김규식을 부주석으로 놓고 부주석제, 주석과 부주석제로 가게 되는 거예요. 1년 뒤에 그 뭡니까? 광복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광복이 조금 있으면 찾아오겠다. 그래서 조금 더 개편하자. 그래서 주석, 부주석제로 들어가는 것이 5차 개헌입니다. 이 임시정부의 헌정 변화는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너무 잘 나오고 순서 맞추기 혹은 빈칸 넣어서 이때 뭐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 물어보게 되니까 잘 체크를 해두시고요. 양권에서 한 번에 국민대표 이후에 회의 이후에 임시정부의 활동 한인애국단을 만듭니다. 1931년 임시정부의 김구가 한인애국단을 조직하는데 그것은 또 나중에 또 나와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1940년대
다음에 한국 광복군을 조직해서 임시정부 산하 군대를 만들어서 대일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나중에 또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까지 했고요. 조금 쉬었다가 곧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